버려진 살객에 빈 젖을 물린 노스님, 나오지 않는 젖을 빨며 노스님의 품에서 맹수는 울음을 멈췄다. 천마산의 늦가을은 비명처럼 찾아왔다. 사방을 둘러친 거목들이 잎을 떨구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면 골짜기를 타고 넘어온 바람이 그 사이를 헤집으며 울었다. 해발 800고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비운산은 이름처럼 슬픈 구름만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다. 법당의 처마 끝이 사가 문풍지가 제멋대로 펄럭였다. 낡은 대웅전 안에는 금박이 벗겨져 나무 살결이 다 드러난 불상 하나와 그 불상보다 더 앙상하게 마른 노스님 고감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여든하고도 7회를 더 넘긴 고감의 육신은 오래된 고목 껍질 같았다. 그는 하루 한 끼 묽게 쓴 죽으로 간신히 숨만 붙여둔 채 며칠째 입정에 들어있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고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았다. 육신의 감각이 희미해질수록 정신은 칼날처럼 서늘하게 깨어 있었다. 고감은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첫눈이 오기 전에 육신을 벗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아니라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장대비였다. 빗줄기가 기와를 때리는 소리가 흡사 자갈을 쏟아부을 듯 요란했다. 고감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다. 새벽 예불을 드릴 시간이었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려는데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법당 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와 승복 자락을 파고들었다. 비가 무겁구나. 고감은 빗소리 사이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는 다른 날카롭고도 처절한 파열음이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내지르는 소리였다. 죽음 직전에 몰린 생명이 본능적으로 내뱉는 단말마. 고감은 집신을 꿰어 신고 빗속으로 나섰다. 굽은 허리 탓에 땅만 보고 걷는 그의 시야에 흙탕물이 튀어올랐다. 소리는 법당 뒤편 다 허물어진 산신각 쪽에서 들려왔다. 썩은 낙엽이 겹겹이 쌓인 구석진 자리였다.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어미 잃은 짐승이었다. 털은 빗물과 진흙에 엉겨붙어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크기는 고작 어른 주먹 2개를 합친 것만 했다. 눈도 채 뜨지 못한 녀석은 어미가 돌아오지 않는 공포와 뼈를 깎는 허기 속에서 악을 쓰고 있었다. 고감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녀석이 고개를 쳐들었다. 닫힌 눈꺼풀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쇳소리만 그르렁거렸다. 탈진한 것이다. 어비로구나. 고감은 혀를 찼다. 산짐승의 생사에 관여하는 것은 수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자연의 섭리는 잔혹하나 공평하다. 어미가 버렸거나 어미가 죽었거나 그 또한 이 짐승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냥 두고 돌아서는 것이 이치에 맞았다. 고감은 지팡이를 돌려 세웠다. 그때였다. 깍! 찢어지는 듯한 비명.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는 원망이었다. 이 차가운 빛 속에 나를 던져놓고 어디로 갔느냐는 세상 밖으로 나온 생명체의 근원적인 분노였다. 고감의 발이 멈췄다. 앙상한 등 위로 빗줄기가 쏟아졌다. 노스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80년을 수행하며 숱한 번뇌를 끊어냈다고 믿었으나 그 믿음은 작은 짐승의 울음 한 번에 무너졌다. 고감은 몸을 돌렸다. 그리고 진흙탕에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축 늘어진 짐승을 들어 올렸다. 차가웠다. 이미 죽음이 절반쯤 파먹어 들어간 몸이었다. 승복 안주머니 자신의 가슴팍에 녀석을 밀어넣었다. 늙고 병든 노인의 체온이 남아 나눠주기 위함이었다. 가자. 죽더라도 마른 데서 죽어라. 방으로 돌아온 고감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한 채 아궁이에 불부터 지폈다. 냉골이었던 방바닥에 미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수건으로 짐승의 몸을 닦아냈다. 흙탕물이 닦이자 누르스름한 털 바탕에 검은 반점이 드러났다. 고양이가 아니었다. 뭉툭한 꼬리와 귀 뒤에 흰 반점. 살기구나. 산의 주인이 될 놈이었다.
다 크면 노루도 사냥한다는 맹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쥐새끼만도 못한 꼴로 고감의 손바닥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고감은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었다. 쌀독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남은 쌀이라곤 한 줌뿐이었다. 그는 쌀을 빻아 미음을 끓였다. 뽀얀 쌀물이 끓어오르자 식혀서 숟가락으로 떠 녀석의 입에 가져다 댔다. 하지만 녀석은 입을 앙다물고 거부했다. 숟가락을 밀어 넣으려 하자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발버둥 쳤다. 배가 고파 죽어가면서도 곱기를 거부하는 본능. 녀석이 원하는 것은 식물성 죽이 아니었다. 먹어야 산다. 이거 사. 고감이 달래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억지로 입을 벌려 미음을 흘려넣자 녀석은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토해내며 먹은 것을 다 개워냈다. 그리고는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울음소리에 고감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굶어 죽어가는 생명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은 늙은 수행자에게 찾아온 가장 큰 시련이었다. 녀석의 울음이 점차 잦아들었다. 안도감이 아니라 공포가 밀려왔다. 기력이 다해가는 것이다. 녀석은 입을 벌린 채 헐떡이며 허공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어미의 품, 따뜻한 살결, 그리고 젖. 고감은 멍하니 녀석을 내려다보다가 홀린 듯 자신의 승복 상의를 풀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늙은 가슴이 드러났다. 가죽만 남아 쭈글쭈글한 젖꼭지는 말라비틀어진 대추 같았다. 남자인데다 여든이 넘은 노인에게서 젖이 나올 리 만무했다. 하지만 고감은 망설임 없이 녀석을 들어 자신의 가슴에 댔다. 여기가 어미 품은 아니다만. 차가운 짐승의 주둥이가 고감의 살갗에 닿았다. 녀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필사적으로 젖꼭지를 물었다. 이빨도 나지 않은 잇몸으로 있는 힘을 다해 빨아당겼다. 찌릿한 통증이 가슴에서 전신으로 퍼졌다. 나오지 않는 젖을 짜내려 안간힘을 쓰는 녀석의 흡입력은 맹렬했다. 고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아픔이었지만 그는 녀석을 떼어내지 않았다. 쪽쪽쪽. 빈젖을 빠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기이한 일이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굶주린 짐승은 울음을 뚝 그쳤다. 녀석의 거칠던 호흡이 점차 차분해졌다. 바짝 긴장했던 작은 몸이 고감의 갈비뼈 위로 녹아내리듯 퍼졌다. 고감은 그제야 깨달았다. 녀석이 빨고 있는 것은 젖이 아니었다. 피부 바로 밑에서 뛰고 있는 늙은 심장의 박동, 그 생명의 리듬을 마시고 있는 것이었다. 고감은 녀석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거친 손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털의 감촉. 그 순간 고감은 자신이 입정을 통해 얻으려 했던 깨달음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동시에 지독한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었다. 그래, 빈젖이라도 물어라. 내 피라도 돌려주마. 창밖의 빗소리는 여전했으나 방 안은 고요했다. 노승과 어린 맹수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가을밤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비운사의 풍경은 달라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절간에 미약 하나마 생기의 불씨가 타올랐다. 살근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고감의 빈젖을 빨며 안정을 찾은 뒤로는 묽게 쏜 미음도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혀끝으로 맛만 보더니 며칠이 지나자 숟가락을 씹어먹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녀석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다. 눈을 뜨자 샛노란 호박색 눈동자가 세상에 드러났다. 그 눈은 고감을 볼 때면 순한 양처럼 풀렸지만 허공을 날아다니는 파리나 굴러가는 낙엽을 볼 때면 섬뜩할 만큼 날카롭게 빛났다. 고감은 녀석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은 소유가 되고 집착이 된다. 그는 그저 녀석을 이놈 혹은 작은 것이라고 불렀다. 이놈아, 거기는 법당이다. 신발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야. 고감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 때면 살근 그의 발치에서 장난을 쳤다. 빗자루 끝에 매달려 뒹굴거나 고감의 집신끈을 물어뜯었다. 고감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꾸짖어도 녀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캬앙거리며 대들었다. 문제는 먹이였다.
쌀미음과 두부만으로는 맹수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었다. 녀석은 점점 더 자주 보챘고 밤이면 허기를 참지 못해 문풍지를 긁어댔다. 고감은 고민 끝에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탁발을 나가는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읍내 시장 어귀 생선 가게 앞에서 고감은 한참을 서성였다. 스님 시주 받으러 오셨소? 생선 장수 안하기 물었다. 고감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가 아니라 버리는 생선 대가리나 내장이 있으면 좀 얻을까 합니다. 안하게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살생을 금하는 스님이, 그것도 이 산골에서 도인으로 소문난 고감 스님이 생선 부산물을 찾다니. 아이고 스님, 몸이 많이 허하신가 보네. 기다려보소. 안악은 팔다 남은 조기 몇 마리와 생선 내장을 검은 봉지에 담아주었다. 고감은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승복 안에서 비린내가 진동했다. 평생을 채식으로 살아온 그의 위장이 역겨움에 요동쳤으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절에 돌아와 생선을 삶았다. 구우면 냄새가 멀리 퍼질까 염려되어서였다. 하얀 김과 함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찾아 녀석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뜨거운 생선살을 허겁지겁 삼키는 녀석을 보며 고감은 염주를 굴렸다. 관세음보살 이업을 어이할꼬. 내가 살린 생명을 위해 다른 생명의 살점을 먹인다. 이것은 자비인가 또 다른 살생인가. 고감의 딜레마는 깊어갔지만 배를 채우고 제 무릎에 올라와 골골송을 부르는 살을 밀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다. 인근의 큰 절인 해성사에서 온 젊은 승려 해안이었다. 그는 종단에서 파견 나온 감찰승으로 각 말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깐깐하고 원칙주의자인 그는 다 쓰러져가는 비운사의 꼴을 보고 혀를 찼다. 고감 스님 도량이 이게 뭡니까? 잡초는 무성하고 기와는 다 깨지고 이러고도 수행이 되십니까? 해안의 잔소리는 고감에게 들리지 않았다. 고감의 신경은 온통 방 안에 숨겨둔 살객에 쏠려 있었다. 다행히 녀석은 낯선 기척을 느끼고 장롱 뒤로 숨은 듯 했다. 해안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고감이 내온 차를 마셨다. 스님, 이제 그만 산 내려오시지요. 요양병원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독사라도 하시면 종단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내 죽을 자리는 내가 정하네. 고감이 덤덤하게 대꾸했다. 그때였다. 방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장롱 위에 있던 녹그릇이 떨어진 것이다. 해안의 눈빛이 변했다. 방에 누가 있습니까? 쥐가 좀 많아서 그렇네. 쥐 소리가 아닌데요. 해안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벌컥 열었다. 그리고 보았다. 방바닥에 떨어진 녹그릇과 그 옆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하악질을 해대는 짐승을. 이게 뭡니까? 해안이 뒷걸음질 쳤다. 살근 해안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미 덩치가 제법 커져 고양이보다는 훨씬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삭 아닙니까? 스님 미치셨습니까? 절에서 살쾡이를 키우다니요. 키우는 게 아닐세.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지. 고감이 살개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해안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삿대질을 했다. 손님이라니요. 저건 맹수입니다. 피를 보는 짐승이라고요. 짐승에게 사람 짓을 가르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나중에 저놈이 스님 목덜미라도 물어뜯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리 되면 내 운명이겠지. 자비가 아닙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늙고 외로우니 짐승에게 의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행자가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해안의 일깔은 전곡을 찌르는 듯 했다. 고감은 잠시 침묵했다. 해안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늙은 육신이 온기를 그리워하여 저 짐승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감은 고개를 저었다. 집착이라면 내가 저놈을 가뒀겠지. 허나 문은 열려 있다. 저놈이 나가지 않는 것이다. 참나. 해안은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장 내다버리세요. 아니면 제가 신고해서 보호소로 보내겠습니다. 그냥 두게. 아직 겨울이 깊다. 봄이 오면 보낼 걸세. 두고 보십시오. 저놈이 이 절에 피바람을 몰고 올 겁니다.
해안은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다. 그의 등 뒤로 고감의 낮은 한숨이 깔렸다. 해안이 사라지자 잔뜩 긴장해 있던 살기 고감의 다리에 몸을 비빗다. 고감은 녀석을 안아 올렸다. 녀석의 심장도 쿵쿵 뛰고 있었다. 들었느냐? 너도 나도 갈 곳 없는 신세는 매한가지구나. 고감의 예감대로 해안이 다녀간 후 산 아래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비운사 노스님이 노망이 났다. 절에서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더라. 밤마다 절에서 짐승 잡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의 발길은 더욱 끊겼고 대신 호기심과 저기에 찬 시선들이 산을 향해 꽂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극의 전주곡이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천마산은 하얀 감옥이 되었다. 폭설이 내리고 길이 끊겼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간섭도 해안 스님의 잔소리도 차단되었다. 비운산은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섬이 되었다. 그 고립 속에서 살근 완전한 맹수로 자라났다. 이제 녀석의 몸집은 중형견만 했고 턱 힘은 굵은 나무 토막을 단번에 으깨버릴 정도로 강해졌다. 고감의 어깨에 뛰어오를 때면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발톱은 예리한 단검처럼 휘어졌지만 녀석은 고감을 대할 때만큼은 발톱을 절대 세우지 않았다. 고감이 경을 읽으면 녀석은 목탁 소리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고 고감이 잠자리에 들면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체온을 나누었다. 겉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충직한 개였다. 하지만 고감은 알고 있었다. 녀석의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야생을. 어느 날 새벽이었다. 고감은 잠결에 이상한 냄새를 맡고 눈을 떴다. 비릿하고 찝찌름한 냄새. 피냄새였다. 방 한가운데 살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녀석의 앞발 아래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털이 숭숭 빠진 산토끼였다. 목덜미가 정확하게 뚫려 숨이 끊어진 토끼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살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감을 바라보았다. 보세요. 제가 사냥을 했어요. 이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녀석은 토끼를 고감의 이불 쪽으로 툭 밀었다. 고감은 숨을 들이켰다. 올 것이 왔다. 고감이 구해다 주는 죽은 생선만으로는 녀석의 사냥 본능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은 밤새 열린 문틈으로 나가 사냥을 했고 전리품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바친 것이다. 이놈아. 고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칭찬을 기대했던 살개 귀가 움찔했다. 부처님 면전에서 살생을 하다니. 내가 너를 그리 가르쳤더냐. 고감은 엄하게 꾸짖었다. 하지만 살근 이해하지 못했다. 배가 고파서 잡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왜 화를 내는가? 살근 억울하다는 듯 야옹 소리를 냈지만 고감은 토끼의 사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눈밭을 파고 토끼를 묻어주었다. 반야심경을 외는 고감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내 죄가 아니다. 짐승으로 태어난 내 죄가 아니야. 짐승을 거둔 내 죄다. 고감은 살글 나무라는 대신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살개 외출은 잦아졌다. 낮에는 고감의 곁에서 졸았지만 밤만 되면 눈빛이 바뀌었다. 어둠이 내리면 녀석은 소리 없이 사라졌고 새벽이면 입가에 핏자국을 묻힌 채 돌아왔다. 고감은 더 이상 녀석을 말리지 않았다.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녀석의 몸에 흐르는 피는 수천 년을 이어온 포식자의 피였다. 죽 한 그릇으로 그 피를 묽게 만들 수는 없었다. 묻지 않으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고감은 새벽에 돌아온 녀석의 주둥이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며 중얼거렸다. 허나 사람 눈에는 띄지 말거라. 들키는 순간 너는 괴물이 되고 나는 죄인이 된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눈이 녹고 봄이 오면서 산 아래 마을에 변고가 생겼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이장내 닭장이 쑥대밭이 되었다. 닭 5마리가 목이 물어뜯겨 죽어 있었고 닭장 주변 진흙 바닥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개 발자국보다 넓고 발톱 자국이 없는 명백한 고양이과 맹수의 발자국. 이건 살기다. 엄청나게 큰 놈이야.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다. 비운사. 그 노망난 중이 키운다는 그놈 짓 아니여? 맞네.
그 늙은이가 괴물을 키워서 우리 닭을 다 잡아먹게 했어. 분노는 삽시간에 번졌다. 닭 몇 마리의 죽음은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속의 도살인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한 방아쇠였다. 사람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었다. 개 중에는 멧돼지 사냥을 위해 숨겨두었던 엽총을 꺼내든 사냥꾼 김씨도 있었다. 내 오늘 그 털 달린 짐승놈 가죽을 벗겨놓겠어. 스님이고 뭐고 막아서면 가만 안 둬. 살기 등등한 무리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천마산의 아름다운 풍경 위로 시커먼 사리가 먹구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고감은 마당에서 그 기운을 느꼈다. 새들이 날아오르고 숲이 숨을 죽였다. 살근 툇마루 밑에서 낮게 그르렁거리고 있었다. 녀석의 털이 곤두서 있었다. 다가오는 자들이 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고감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올 것이 왔다. 그는 툇마루 밑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나오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고감은 알고 있었다. 녀석이 나오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을. 녀석은 자신을 지키려 할 것이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고감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살인문 앞을 막아섰다. 살인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렸다.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온 10여 명의 장정들이 비운사 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그리고 시퍼런 서슬이 들려 있었다. 맨 앞에는 사냥꾼 김씨가 엽총을 비스듬히 든 채 서 있었다. 산사의 고요는 깨졌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살기 어린 눈빛이 도량의 청정한 공기를 탁하게 물들였다. 스님 나오십시오. 김씨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갈라져 있었다. 고감은 천천히 법당 계단을 내려왔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떨리지 않았으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말없이 합장했다. 귀한 발걸음들이 어인일로 이리 험악한가. 시침이 떼지 마시오. 스님이 키우는 그 짐승 새끼 어디 숨겼소? 마을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나섰다. 오늘 새벽에 이장님 댁 닭장이 박살났소. 닭목을 아주 잔인하게 끊어놓고 피를 빨아먹었단 말이오. 산짐승 짓인데 이 산에 그런 짓 할 놈이 그놈 말고 또 누가 있소? 고감은 덤덤히 그들을 응시했다. 산에는 수많은 생명이 산다. 어찌 내 곁에 있는 아이 소행이라 단정 짓는가. 발자국이 증거요. 그리고 스님도 알잖소. 그놈이 살기라는 거. 다 크면 사람도 해치는 맹수요. 우리가 그동안 스님 봐서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소. 내놔요. 오늘 아주 끝장을 볼라니까. 김씨가 총신을 고쳐 잡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철그럭 놀이쇠 당기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 금속성의 마찰음은 비운사의 낡은 풍경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섬뜩했다.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고감의 등 뒤 법당 기둥 뒤에서 낮고 굵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살기였다. 녀석은 고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과 눈앞의 인간들이 내뿜는 저기를 감지했다. 녀석에게 고감은 어미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고감을 지키기 위해 튀어나갔다. 저기 있다. 저놈이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살근 전광석화처럼 마당으로 뛰어내려 고감의 앞을 막아섰다. 털을 잔뜩 부풀려 몸집을 2배로 키우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사냥꾼을 노려보았다. 그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더 이상 고감의 품에서 젖을 빨던 새끼가 아니었다. 척추를 세우고 근육을 비틀며 도약을 준비하는 녀석은 완벽한 킬러였다. 쏴버려. 누군가 외쳤다. 김씨가 당황하여 총구를 살개게 겨눴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살기 땅을 박차고 김씨의 목덜미를 향해 날아오르려는 찰나였다. 안 된다. 고감이 지팡이를 내던지고 몸을 날렸다. 늙고 병든 노인의 동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다. 고감은 살을 덮치듯 끌어안으며 사냥꾼의 총구 앞으로 자신의 등을 돌려댔다. 탕! 굉음이 산을 뒤흔들었다. 새들이 비명처럼 날아올랐고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적.
모두가 숨을 멈췄다. 김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총구는 하늘을 향해 있었다. 마지막 순간 고감이 뛰어드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총구를 위로 쳐든 것이다. 하지만 고감은 바닥에 쓰러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품 안에는 살기 등등하던 살기 짓눌려 있었다. 스스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다. 고감이 꿈틀했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흙투성이가 된 승복 사이로 앙상한 목덜미가 그대로 드러났다. 총알은 빗나갔지만 죽음의 공포는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품 안에 있던 살기 캑캑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고감은 억센 팔로 살게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가슴팍에 파묻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김씨를, 아니 인간들을 노려보았다. 평생을 자비로운 미소로 일관하던 노승의 눈에서 처음으로 서리빨 같은 분노가 일었다. 쏘아라. 고감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천둥처럼 울렸다. 짐승을 잡고 싶거든 나를 먼저 뚫고 가라. 스님 비키십시오. 저건 괴물입니다. 괴물? 고감이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눈에는 총을 들고 생명을 죽이러 온 너희가 더 괴물 같구나. 이 아이는 죄를 모른다. 배가 고파 사냥을 했어도 그것은 본능이요. 나를 지키려 이빨을 드러낸 것도 본능이다. 짐승은 죄를 짓지 않는다. 고감은 앙상한 목을 길게 빼어 총구 앞에 들이밀었다. 목젖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허나 사람은 다르다. 너희는 무엇이 죄인지 알면서도 사리를 품고 여기까지 왔다. 죄를 아는 자가 죄를 짓는 법. 그러니 내가 대신 맞겠다. 짐승의 죄는 거둔 어미의 몫이니 그 총알은 내 가슴에 박혀야 마땅하다. 김씨의 손에서 총이 스르르 내려갔다. 압도적인 기백이었다. 80년 수행의 내공이 담긴 일갈 앞에 살기로 가득 찼던 장정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고감의 품속에서 살기 낑낑거렸다. 살기가 사라지자 녀석은 다시 순한 아이로 돌아와 고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어미 품을 파고드는 악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것이 정말 닭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물인가? 아니면 그저 늙은 스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인가? 혼란이 마당을 덮었다. 팽팽하던 대치는 뜻밖의 곳에서 무너졌다. 아이고, 이장님, 큰일 났어요. 산 아래서부터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올라온 청년이 마당에 들어서며 고꾸라졌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청년은 숨을 헐떡이며 손가락으로 산 너머를 가리켰다. 박신의 염소 우리도 털렸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언제? 방금이요. 내가 올라오다가 비명소리 듣고 가봤더니 노란 짐승 2마리가 염소를 물어뜯고 도망가더란 말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고감의 품에 안긴 살개개로 향했다. 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고감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을에서 염소를 습격한 놈들은 누구란 말인가? 노란 짐승 2마리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씨가 청년의 멱살을 잡듯 물었다. 담비요. 담비 떼었다니까요. 목에 노란 띠가 있는 놈들 말이요. 담비. 호랑이도 잡는다는 숲의 깡패. 무리 지어다니며 덩치 큰 짐승도 서슴없이 사냥하는 흉포한 놈들. 닭장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대학살을 벌일 수 있는 놈들은 삭 1마리가 아니라 날렵하고 조직적인 담비 무리였던 것이다. 김씨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손에 든 엽총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고감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들었느냐? 고감이 나직하게 말했다.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확인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은 죄악이다. 너희의 확신이 하마터면 죄 없는 생명을 죽이고 나 또한 죽일 뻔하였구나. 김씨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그는 모자를 벗어구기며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저 면목이 없습니다. 워낙 흉흉한 소문이 돌아서 그만. 가거라. 가서 진짜 범인을 잡든 닭장을 고치든 하라. 다만 다시는 이 산에 살기를 띠고 오지 마라.
이 아이는 내가 감당한다. 사람들은 도망치듯 비운사를 빠져나갔다. 왁자지껄했던 마당이 다시 텅 비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으나 상처는 깊었다. 고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린 것이다. 살기 품에서 빠져나와 고감의 얼굴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고감은 힘없이 웃었다. 그래, 내 짓이 아니었구나. 내 너를 의심치 않았으나 세상이 너를 의심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고감은 살게 앞발을 들어보았다. 발톱 사이에 흙과 마른 풀만 끼어 있을 뿐 핏자국은 없었다. 대신 녀석의 입가에서는 어제 고감이 줬던 비린 생선 냄새가 났다. 미안하다. 힘없는 아비를 둔 탓에 내가 총구 앞까지 섰구나. 고감은 살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극도의 긴장과 충격 그리고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던진 후유증이 늙은 육신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고감은 알아누웠다. 열이 펄펄 끓었고 헛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살근 밤사냥을 나가지 않았다. 열린 문틈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녀석은 밖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끙끙 앓는 고감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도록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가끔 고감이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면 녀석은 앞발을 고감의 가슴에 얹고 갸르릉 소리를 내며 그를 진정시켰다. 야생의 헌터는 그날부로 사라졌다. 오직 늙은 환자를 지키는 간병인만이 그 방에 남았다. 계절은 무심하게 흘러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었다. 비운사의 매미 소리는 요란했으나 고감의 기력은 매미 허물처럼 바스라져 갔다. 총구 사건 이후 고감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고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보냈다. 식사량은 숟가락 하나도 버거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스님, 죽 좀 드십시오. 가끔 들르는 우체부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고감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입맛이 없네. 그냥 두게. 고감의 곁을 지키는 것은 삭뿐이었다. 녀석의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다. 예전처럼 장난을 치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고감이 누워있으면 그 옆에 엎드려 식빵을 굽는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감이 기침을 하면 귀를 쫑긋거리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고감이 화장실을 가려 힘겹게 일어나면 녀석도 따라 일어나 그의 다리에 몸을 기대어 부축하듯 걸었다. 어느 날은 녀석이 밖에서 무언가를 물고 들어왔다. 산딸기였다. 아직 덜 익어 불그스름한 산딸기 줄기를 꺾어와 고감의 베개 옆에 놓았다. 녀석은 앞발로 산딸기를 툭툭 치며 고감을 보았다. 이거라도 먹어봐요. 고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고기를 먹어야 사는 맹수가 곡기를 끄는 어미를 위해 자신이 먹지도 못하는 열매를 따온 것이다. 고맙다 고마워. 내가 나보다 낫구나. 고감은 떨리는 손으로 산딸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시큼하고 떫은 맛이 입안에 퍼졌으나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로수보다 달았다. 해안 스님이 다시 찾아온 것은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고감의 소식을 듣고 약을 지어온 것이다. 방 안에 들어선 해안은 살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녀석의 태도를 보고 혀를 내둘렀다. 맹수가 스님의 발치에서 마치 수호신처럼 눈을 빛내며 해안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나운 공격성이 아니라 주인을 지키려는 충직함이 서려 있었다. 스님 저놈이 스님을 살리고 있군요. 해안이 씁쓸하게 말했다. 고감은 앙상해진 손으로 살개 등을 쓰다듬었다. 살리는 게 아니라 배웅해주는 게지. 배웅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안다. 내 몸은 내가 알아.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 심지를 억지로 돋우고 있는 것일 뿐이야.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억지로 숨을 붙잡고 있는 게지. 고감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해안 스님 부탁 하나만 하세.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고 나면 이 녀석을 쫓지 말게. 억지로 잡으려 하지도 말고 그저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게. 이 절이 비더라도 이 녀석이 머물 곳은 남겨두란 말일세. 해안은 목이 메어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살근 그 대화를 알아들은 것일까? 녀석은 고감의 손등 위에 제 머리를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노승의 손등 위로 녀석의 따뜻한 콧김이 규칙적으로 흩어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가 고감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다. 점점 느려지고 희미해지는 그 소리를 살근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짐승은 남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겨질 짐승의 슬픔이 떠나는 사람의 회한보다 더 깊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고감이 살을 주워왔던 그 계절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근 산의 제왕으로 자라났지만 고감은 낙엽처럼 바스라져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고감의 방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냄새보다 약초 다리는 냄새와 죽음의 향기가 짙게 배어나왔다. 그는 이제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그만두거라. 고감이 손을 저었다. 살기 걱정스러운 듯 앞발로 밥그릇을 밀어보았지만 고감은 고개를 돌렸다. 녀석은 큐우 하고 슬픈 소리를 내며 고감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다. 밤이 깊어지면 살근 고감의 몸 위로 올라갔다. 예전처럼 젖을 빨거나 장난을 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고감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덮어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녀석의 뜨거운 배가 고감의 차가운 복부에 닿았다. 쿵, 쿵, 쿵. 맹수의 힘찬 심장 박동이 노인의 쇠약한 몸으로 전해졌다. 아가. 고감이 쉰 목소리로 불렀다. 살기 귀를 쫑긋했다. 미안하구나. 녀석이 고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호박색 눈동자에 고감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다. 이제는 젖은커녕 숨도 나눠줄 수가 없구나. 고감은 살게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들어 올렸으나 그 손은 살게 털에 닿기도 전에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살근 떨어진 고감의 손을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가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쓸어내렸다. 일어나라고, 제발 다시 일어나서 내 머리를 만져달라고. 하지만 고감은 다시는 손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날 새벽 비운사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살근 젖은 채로 울었다. 고감의 호흡이 멈춘 순간 살근 포효하지 않았다. 그저 고감의 입술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대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바람 소리를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다. 심장이 멈춘 어미의 가슴 위에서 짐승은 밤새도록 돌처럼 굳어 있었다. 고감 스님의 입적 소식은 이튿날 우체부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곧이어 본산인 해성사에서 진광 스님을 비롯한 장례 위원들이 비운사로 들이닥쳤다. 고요했던 산사는 연불 소리와 목탁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아니, 저게 뭐야? 방 안으로 들어서려던 진광 스님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시신을 수습하려는데 살기 고감의 시신 곁을 지키고 있었다. 녀석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승려들을 향해 하악하며 이빨을 드러냈다. 누구도 내 어미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기였다. 저 짐승부터 쫓아내. 위험해. 젊은 처사들이 빗자루와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쉭, 캬악. 살근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은 고감의 시신 위를 넘나들며 접근하는 자들을 위협했다.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다. 멈추시오. 진광 스님이 소리쳤다. 강제로 쫓아내려다 시신이라도 훼손되면 어쩔 텐가. 억지로 하지 마라. 진광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감이 평소 쓰던 밥그릇에 물을 담아 살객에 내밀었다. 내 아비는 가셨다. 이제 편히 보내드려야지 않겠느냐. 살근 물그릇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녀석의 시선은 오직 고감의 감긴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결국 장례는 살기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염습을 해야 했으나 살기 곁을 내주지 않아 스님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독경만 올렸다. 기이한 풍경이었다. 법당 한가운데 누운 노스님의 시신, 그 머리맡에 웅크리고 앉아 조문객을 노려보는 맹수. 향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살근 맹수가 아니라 상주였다. 사흘이 지났다. 살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좋아하던 생선 대가리를 던져줘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녀석의 배는 홀쭉해졌고 윤기 흐르던 털은 푸석해졌다. 짐승도 곡기를 끊는구나.
조문 왔던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닭 도둑이라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이었다. 사람보다 낫네. 자식도 부모 죽으면 유산 싸움한다고 난린데 짐승이 3일장을 치르고 있어. 사냥꾼 김씨도 찾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다. 총구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노스님과 이제는 죽음 앞에서 굶주림으로 의리를 지키는 삭. 둘 사이의 끈은 질기고도 거룩했다. 마지막 날 다비를 위해 시신을 밖으로 모셔야 할 시간이 왔다. 진광 스님이 고감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다. 고감 대선사시여, 이제 불의 집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저 축생을 달래주소서. 놀랍게도 진광의 말이 끝나자마자 살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고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핥더니 소리 없이 방구석으로 물러났다. 마치 이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 같았다. 승려들이 조심스럽게 시신을 운구했다. 살근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비운사 앞마당, 장작을 우물정자로 쌓아 올린 연화대가 마련되었다. 고감의 법구 시신과 장작더미 위에 안치되었다. 수많은 만장이 가을바람에 나부꼈고 연불 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꺼화! 진광 스님의 외침과 함께 횃불이 장작더미에 던져졌다. 기름을 먹인 장작에 불이 붙자 시뻘건 화염이 순식간에 고감의 몸을 집어삼켰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마당을 덮쳤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뜨거우시면 나오십시오. 처사들이 목 놓아 소리쳤다. 다비식의 관례였다.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얼른 나오라는 마지막 외침. 그 순간이었다. 캬앙! 군중 틈에 숨죽이고 있던 살기 튀어나갔다. 녀석은 마치 불 속에 있는 고감을 구하려는 듯 맹렬한 기세로 불타는 연화대를 향해 돌진했다. 안 돼! 잡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살기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한다고 생각했다. 처사들이 급히 막대기로 살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녀석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살근 불길 바로 앞 털이 그슬릴 만큼 가까운 거리까지 달려가 멈춰섰다. 그리고 뒷다리로 땅을 박차고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공격 자세였다. 사람들은 녀석이 불을 향해 혹은 허공을 향해 발톱을 휘두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살근 허공을 향해 고개를 쳐들더니 입을 벌려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소리를 토해냈다. 이야옹, 아으. 그것은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쇳소리도 위협적인 으르렁거림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토해낼 때 지르는 통곡과 같았다. 불길이 치솟을 때마다 살근 울부짖었다. 불이 고감의 육신을 태우는 소리에 맞춰 살근 자신의 목청을 태워가며 울었다. 그 소리는 산을 울리고 사람들의 가슴을 베었다. 우는구나, 저놈이 울고 있어. 연불을 외던 진광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구경하던 마을 안악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살근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앞발을 쭉 뻗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자세는 공격을 위한 매복 자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감이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내어주었을 때 녀석이 그 품을 파고들며 취했던 가장 편안하고 의지했던 자세였다. 혹은 고감이 평생 부처님 앞에 올렸던 오체투지의 절과도 같았다. 거대한 불기둥 앞에서 작은 짐승 하나가 엎드려 울고 있었다. 야생의 본능조차 지우지 못한, 아니 야생이기에 더욱 순수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자비는 종을 가리지 않는구나. 진광 스님은 눈을 감고 합장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고감 스님이 빙그레 웃고 있는 듯 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새벽이 되자 연화대에는 한 줌의 하얀 재와 뼈 조각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모두 내려갔다. 진광 스님과 몇몇 승려만이 남아 습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가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살근 잿더미 주변을 맴돌았다. 털은 열기에 그슬려 꼬불꼬불해졌고 눈은 울음으로 짓물러 있었다. 녀석은 재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회색 재 위에 녀석의 발자국이 꾹꾹 찍혔다. 살근 고감의 심장이 있었을 법한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타버린 뼈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사라진 어미의 냄새. 녀석은 그 자리에 앉아 잿가루를 핥았다. 아무 맛도 나지 않을 무생물. 그러나 녀석에게는 그것이 고감의 마지막 저지자 피였다. 이제 가거라. 진광 스님이 조용히 말했다. 스님은 이제 여기 안 계신다.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살근 진광 스님을 한번 쳐다보았다. 사나운 기색은 완전히 사라진 깊고 고요한 눈동자였다. 녀석은 야옹 하고 짧게 대답했다. 해가 산등성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비운사의 낡은 기와와 다비식장에 내려앉았다. 살근 몸을 돌렸다. 미련 없이 그러나 가볍지 않게. 녀석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산신각 뒤편 처음 고감과 만났던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녀석이 사라진 숲 입구에는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 비운 사이에는 새로운 주지 스님이 오고 절은 번듯하게 중창되었다. 사람들은 살게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다. 어떤 이는 눈 내리는 겨울밤 법당 마루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큰 살을 보았다고 했다. 어떤 이는 고감 스님의 부도 탑승녀의 사리를 모신 탑 주변에 매일같이 산토끼나 꿩이 놓여 있다고 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천마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불 때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연불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산을 찾는 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사랑은 살릴 수 있고 자비는 잊히지 않는다고. 낡은 암자의 주인이 떠난 자리, 산은 여전히 짐승을 품고 짐승은 산을 닮은 채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고감 스님이 떠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비운 산은 한동안 비어 있었다. 썩은 기둥을 갈고 지붕을 보수하는 불사가 진행되는 동안 절은 인부들의 톱질 소리와 먼지로 가득 찼다. 공사가 끝나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본산에서 새로운 주지 스님이 파견되었다. 법명은 진산. 갓 30을 넘긴 젊고 강단 있는 수행자였다. 그는 합리적이었고 산속의 전설 따위는 믿지 않는 성격이었다. 여기가 고감 대선사께서 머무셨던 곳이구나. 진사는 말끔하게 고쳐진 법당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법당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세워진 작은 부도탑이었다. 고감 스님의 사리를 모신 아담한 석탑. 짐을 풀고 첫 새벽 예불을 마친 진사는 마당을 쓸러나갔다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부도탑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죽은 꿩 한 마리였다. 목이 깔끔하게 꺾여 숨이 끊어진 숫꿩은 깃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탑 앞의 상석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진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살생을 그 많은 절에 죽은 짐승을 가져다 놓다니. 마을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이거나 무속인들이 몰래 굿을 하고 간 것이라 생각했다. 진사는 꿩을 치우고 탑 주변을 깨끗이 닦았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산토끼, 다람쥐, 때로는 큼지막한 산매기까지. 종류는 달랐지만 모두 막 숨이 끊어진 신선한 것들이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사는 깨달았다. 노인 모양새가 사람이 손으로 놓은 것치고는 투박했고 주변에는 흙 묻은 짐승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진사는 그날 밤 잠들지 않고 문틈으로 밖을 감시했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자정 무렵. 살인문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바람보다 조용한 발걸음. 호랑이라기엔 작고 고양이라기엔 거대한 짐승. 황갈색 털에 검은 전무늬가 박힌 맹수였다. 입에는 큼지막한 메토끼를 물고 있었다. 녀석은 법당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곧장 부도탑으로 다가갔다. 토끼를 탑 앞에 내려놓은 녀석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탑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 했다. 그리고 녀석이 취한 행동에 진사는 숨을 멈췄다. 녀석은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상체를 숙였다. 엉덩이를 든 채 머리를 땅에 박는 자세. 그것은 짐승의 스트레칭이 아니었다. 명백한 절이었다. 세상의 소문이 사실이었어. 진사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고감 스님이 전 물려 키웠다는 그 삭.
스님이 떠난 지 3년이 지났건만 짐승은 여전히 이 절의 신도이자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사는 살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고감 스님과는 달랐다. 수행자가 짐승과 너무 깊은 인연을 맺는 것은 집착이라 여겼다. 그는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다. 살은 매일 오지는 않았다. 사냥이 잘 되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 그리고 고감 스님의 기일이 낀 달에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제 살은 완전히 늙은 티가 났다. 3년 전에 윤기 흐르던 털은 거칠어졌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다. 왼쪽 다리는 약간 절뚝거렸다. 산전수전 다 겪은 야생의 투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오후였다. 진산이 땔감을 구하러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바위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보니 살기였다. 살은 홀로 멧돼지 새끼와 대치하고 있었다. 어미 멧돼지와 떨어진 새끼였지만 그래도 덩치가 제법 컸다. 살은 멧돼지 새끼가 절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다. 비켜라. 위험하다. 진산이 소리치며 지게 작대기를 들고 달려갔다. 인기척에 놀란 멧돼지 새끼가 방향을 틀어 도망쳤다. 살은 진산을 쳐다보았다. 호박색 눈동자가 깊고 고요했다. 너였구나. 절 주변에 멧돼지가 얼씬도 못하게 막던 게. 진산은 그제야 알았다. 비운사 텃밭이 멧돼지 피해를 한 번도 입지 않은 이유를. 늙은 파수꾼이 밤낮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진산은 주머니에서 삶은 고구마를 꺼내 던져주었다. 살은 고구마 냄새를 맡더니 먹지는 않고 앞발로 툭 쳐서 진산 쪽으로 다시 밀어보냈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기만 먹는다. 그런 뜻 같았다. 진산은 헛웃음을 지었다. 자존심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이 산의 주인이다. 그날 이후 진산과 삭 사이에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다. 서로 다가가지 않고 만지지 않고 먹이를 주지도 않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리. 그것은 고감 스님이 삭과 나누었던 애틋한 혈육의 정과는 또 다른 도반, 함께 수행하는 법 같은 관계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특히 3년 전 총을 쏘려다 실패했던 사냥꾼 김씨는 여전히 살을 노리고 있었다. 스님 조심하셔. 늙은 맹수가 제일 위험한 법이요. 힘 빠지면 쉬운 먹잇감을 찾게 되어 있어. 그게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요. 김씨는 읍내 장터에서 만난 진산에게 경고했다. 진산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그 짐승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예의가 바릅니다. 젊은 스님이 아직 쓴맛을 못 봤구먼. 짐승 머리 검은 건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소. 김씨의 눈이 번들거렸다. 그는 살게 가죽이 탐나는 것이 아니었다. 3년 전 그 짐승과 노스님 앞에서 느꼈던 자신의 패배감과 모멸감을 씻어내고 싶은 집착이었다. 김씨는 몰래 산에 덫을 놓기 시작했다. 비운사로 향하는 길목, 살기 자주 다니는 바위 틈. 교묘하게 낙엽으로 가려진 강철 덫들이 늙은 살개 발목을 노리고 입을 벌렸다. 사건은 동지를 며칠 앞두고 터졌다. 며칠째 살기 보이지 않았다. 부도탑 앞에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살개 발자국도 공약물도 없었다. 진사는 불안해졌다. 늙어서 이제 거동이 힘든가? 아니면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저녁 예불을 마치고 밖을 나섰는데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포효가 아니었다. 쇠붙이에 긁히는 듯한 고통에 찬 신음이었다. 진사는 램프를 들고 산을 뛰어내려갔다. 소리는 계곡 쪽 너덜지대에서 났다. 거기 있느냐? 램프 불빛이 바위 틈을 비췄다. 그곳에 살기 있었다. 오른쪽 뒷다리가 끔찍한 강철 덫에 물려 있었다. 뼈가 부러진 듯 다리가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고 주변 눈밭은 낭자한 선혈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살은 탈진해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몸부림쳤는지 앞발의 발톱이 다 빠져 있었다. 진산을 보자 녀석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하악질을 할 힘도 없어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진산은 분노로 손이 떨렸다.
덫을 벌리려 했으나 멧돼지용으로 특수 제작된 덫은 맨손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기다려라. 도구를 가져오마. 진산이 일어서려 하자 살기 진산의 옷자락을 물었다. 가지 말라는 듯, 혼자 죽기 싫다는 듯. 그 눈빛은 3년 전 고감 스님의 품에서 젖을 찾던 그 눈빛과 닮아 있었다. 진산은 살게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 간다. 널 두고 안 가. 금방 다녀올 테니 조금만 참아라. 진산은 절로 뛰어 올라가 쇠지렛대와 붕대를 가져왔다. 지렛대를 덫 사이에 끼우고 온 힘을 다해 눌렀다. 기기기 쇳소리와 함께 덫이 벌어졌다. 살근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고통을 참아내며 덫에서 다리를 빼냈다. 다리는 처참했다.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이대로 야생에 두면 폐혈증으로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 뻔했다. 진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겉옷을 벗어 살을 감쌌다. 가자. 고감 스님이 계신 곳으로. 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늙은 살을 안고 비운사로 향했다. 살은 저항하지 않고 진산의 품에 축 늘어졌다. 진산의 승복이 붉게 젖어들어갔다. 그것은 3년 전 고감 스님이 젖지 않은 가슴으로 녀석을 품었을 때와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무게였다. 법당 방 아랫목에 살을 뉘었다. 진산은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살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 같은 신음을 냈다. 한밤중 진산이 깜빡 잠들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다. 살기 깨어 있었다. 녀석은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방 한 구석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고감 스님이 생전에 늘 앉아있던 방석이 놓인 자리였다. 살은 그 낡은 방석 위에 턱을 괴고 엎드렸다. 어미의 냄새가 남아있을 리 없는 3년이나 지난 방석이었다. 하지만 녀석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진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야생은 본능이지만 사랑은 본능을 넘어서는 기억이다. 이 짐승은 3년 동안 산속을 헤매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 따뜻했던 품을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이제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진사는 살개 등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법당 안은 두 수행자 사람과 짐승의 숨소리로 따뜻했다. 2대에 걸친 인연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살은 가까스로 일어섰다. 하지만 예전에 그 날래던 산의 제왕은 더 이상 없었다. 오른쪽 뒷다리는 뼈가 어긋난 채 굳어버려 땅에 닿지 않았다. 녀석은 세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걷는 법을 새로 익혀야 했다. 절룩툭, 절룩툭. 법당 마루를 걷는 녀석의 발소리는 불규칙했다. 예전에는 그림자처럼 소리가 없었으나 이제는 온 절 안에 녀석의 움직임이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부러진 지팡이를 짚고 걷던 고감 스님의 생전 발소리와 닮아 있었다. 불편하냐? 진산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묻자 살은 가만히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더 이상 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니, 내려갈 수 없었다. 세 다리로는 토끼 한 마리 쫓을 수 없었고 비탈진 산길을 오르내리기도 벅찼다. 강제로 은퇴당한 야생의 맹수. 녀석은 우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비운사의 진정한 식구가 되는 길을 택했다. 새벽 3시 도량석 도량을 돌며 목탁을 치는 의식을 돌기 위해 진산이 방문을 열면 어느새 살기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진산이 목탁을 치며 마당을 돌면 살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다. 목탁 소리 한 번에 발걸음 한 번. 눈 덮인 마당에 진산의 고무신 자국과 살개 세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다. 그 모습은 흡사 스승과 제자가 함께 행선, 걸으며 하는 수행을 하는 듯 했다. 식성도 변했다. 진산은 살을 위해 읍내 정육점에서 얻어온 고기를 삶아주었지만 녀석은 입을 대지 않았다. 대신 진산이 먹는 두부와 콩죽을 조금씩 받아 먹었다. 고기를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진산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녀석은 고개를 돌렸다. 사냥을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냄새를 맡는 것은 고문이자 부질없는 욕망임을 녀석은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고감 스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려는 것일까?
녀석은 육식을 끊고 비운사의 청정한 공기와 햇살, 그리고 진산이 주는 콩물로 생을 이어갔다. 털의 윤기는 사라지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만은 더욱 맑고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절에 올라왔다가 마루 끝에 앉아 조는 살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짐승, 눈빛이 꼭 사람 같아. 고감 스님이 환생하신 거 아뇨? 다리 저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더 이상 살을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절 괭이 혹은 비운사 보살님이라 부르며 합장하고 지나갔다. 봄이 와 진달래가 만개했을 때 불청객이 찾아왔다. 사냥꾼 김씨였다. 그는 3년 전 살을 쏘려 했고 지난 겨울 덫을 놓아 살개 다리를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산을 올라왔다. 손에는 낡은 엽총 대신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스님, 진산 스님 계시오. 김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진산이 법당에서 나왔다. 술을 드시고 도량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소. 소문이 사실이오? 그 짐승놈이 살아있다며. 내 덫에 걸려서 피를 쏟고 죽었어야 할 놈이 여기서 호의호식한다며. 김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죄책감과 오기 사이에서 미쳐가고 있었다. 자신이 놓은 덫에 짐승이 걸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핏자국만 있고 짐승이 사라지자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다리 잘린 맹수가 복수하러 오는 꿈이었다. 확인하러 왔소. 내 눈으로 봐야겠소. 김씨가 행패를 부리며 법당 문을 열어젖히려 했다. 진산이 막아서려는 순간 툇마루 밑에서 살기 걸어 나왔다. 절룩툭, 절룩툭. 김씨의 동작이 멈췄다. 비틀린 오른쪽 뒷다리를 질질 끌며 살기 마당으로 내려섰다. 녀석은 김씨 앞 삼보거리에서 멈췄다. 허헉. 김씨가 뒷걸음질 쳤다. 살근 김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하악질도 으르렁거림도 없었다. 녀석은 그저 호박색 눈으로 김씨를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살기도 없었다. 마치 3년 전 총구 앞에서 고감 스님이 보여주었던 그 눈빛.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뿐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듯한 서늘할 정도로 무심하고 고요한 응시였다. 김씨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주저앉았다. 사나운 이빨보다 날카로운 발톱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저 용서의 눈이었다. 죄지은 자에게 가장 큰 형벌은 피해자가 보여주는 의연함이었다. 이 이놈아, 왜 나를 안 물어? 김씨의 손에서 소주병이 굴러떨어졌다. 살근 천천히 김씨에게 다가갔다. 김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목덜미를 물어뜯길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느껴진 것은 따뜻하고 까슬한 감촉이었다. 살기 김씨의 떨리는 손등을 한번 핥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법당 마루 밑으로 사라졌다. 으흐흑 으아앙. 적막한 산사에 김씨의 통곡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땅을 치며 울었다. 짐승만도 못한 자신을 확인 사살한 것은 총알이 아니라 살개 혀끝이었다. 그날 이후 김씨는 산에 놓았던 모든 덫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시는 사냥총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달 쌀 한 포대를 비운사 부엌 앞에 몰래 놓고 가는 얼굴 없는 시주자가 되었다. 업의 고리를 끊어낸 살근 급격히 쇠약해졌다. 다친 다리에 후유증과 노화가 겹쳐 하루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하지만 녀석에게 생긴 기이한 습관 하나가 진산을 놀라게 했다. 예불 시간이 되면 살근 법당 안으로 들어왔다. 고감 스님의 영정 사진 옆 방석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진산이 목탁을 치며 독경을 시작하면 살근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진산의 독경 리듬에 맞춰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꾸벅꾸벅. 처음에는 조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목탁 소리가 빨라지면 고개 끄덕임도 빨라지고 목탁 소리가 멈추고 입정 명상에 들어가면 녀석도 돌부처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너도 수행을 하는구나. 진산은 예불을 마치고 살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져 있었다. 짐승 특유의 누린내는 사라지고 오래된 향나무 냄새 같은 것이 났다.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법당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살기 갑자기 허공을 향해 입을 벌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늙어서 성대가 퇴화한 탓인지 아니면 소리를 내는 법을 잊은 것인지. 뻐끔뻐끔. 입을 벌렸다 닫는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의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진산이 자세히 보니 녀석은 입을 벌릴 때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박자에 맞추고 있었다. 똑뻐끔, 똑뻐끔. 그것은 살기치는 소리 없는 목탁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내면의 울림으로만 세상과 대화하는 경지. 고감 스님이 말년에 보여주었던 침묵의 수행과 닮아 있었다. 진사는 젖은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산중 암자에는 2명의 스님이 살고 있었다. 한 명은 승복을 입고 불경을 외는 젊은 스님, 다른 한 명은 털가죽을 입고 침묵으로 불법을 설하는 늙은 짐승 스님. 스님이라 불러드려야겠구나. 이제. 진산의 말에 살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호박색 눈동자 속에 비운사의 전경과 지나간 계절들과 떠나간 고감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별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산바람이 미리 알려주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자 살개 거동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녀석은 하루의 대부분을 고감 스님의 부도탑 옆 볕이 잘 드는 납작한 바위 위에서 보냈다. 어느 날부터인가 녀석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성한 앞발로 부도탑 바로 옆에 흙을 파내기 시작한 것이다. 먹이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흙을 파내고 그 안에 들어가 웅크려보고 다시 나와서 흙을 고르는 행위를 반복했다. 왜 그러느냐? 뭘 숨기려고? 진산 스님이 다가가 물었으나 살근 대답 대신 흙 묻은 앞발로 얼굴을 닦았다. 며칠을 공들여 판 구덩이는 살개 몸 하나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그 구덩이는 무덤이었다. 짐승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다했음을 알고 스승이자 어미였던 고감 스님의 곁에 누울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진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람도 죽음이 두려워 발버둥 치는데 이 말 못하는 짐승은 스스로 자신의 장지를 마련하고 담담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거기가 좋으냐? 진사는 말리거나 구덩이를 메우지 않았다. 대신 고운 모래를 퍼와 구덩이 바닥에 깔아주었다. 살근 만족스러운 듯 야옹하고 짧게 울었다. 그것은 늙고 병든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모든 숙제를 마친 수행자의 홀가분한 대답 같았다. 그날 밤 살근 진산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녀석은 고감 스님의 낡은 승복 조각 녀석이 새끼 때부터 물고 빨아 너덜너덜해진 천 조각을 입에 물고 밖으로 나갔다. 이튿날 아침 비운사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진사는 불길한 예감에 새벽 예불도 거른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부도탑 옆. 어제 살기 파놓았던 그 자리에 녀석이 누워 있었다. 고감 스님의 승복 조각을 베개 삼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몸은 둥글게 말려 있었고 세 발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스님. 진산이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몸에 손을 댔다. 식어 있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였다. 고통 속에 몸부림친 흔적은 없었다. 녀석은 잠결에 아주 조용히 숨을 멈춘 것이다. 진사는 살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꿈을 꾼 것일까? 아마도 녀석은 꿈속에서 다시 네 발을 찾았으리라. 절뚝거리던 다리를 쭉 펴고 덫도 총구도 없는 숲속을 젊은 고감 스님과 함께 신나게 달리는 꿈을 꾸며 떠났으리라. 가셨군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분 곁으로. 진사는 합장하고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부도탑의 풍경이 댕그렁 하고 울렸다. 마치 고감 스님이 이제야 왔느냐, 내 새끼 하고 마중 나온 듯한 청아한 소리였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냥꾼 김씨가 살개 무덤 앞에 섰다. 그는 흰 국화 대신 산에서 딴 머루와 다래를 한 줌 놓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짐승인 내가 사람인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가는구나. 김씨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가 살개 무덤 위에 흙을 덮었다.
진산 스님은 독경을 했다. 생사이려라.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 육신의 옷을 벗고 자유로이 가소서. 무덤은 봉분을 높게 쌓지 않고 평평하게 다졌다.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했던 녀석의 성정을 따랐다. 대신 진사는 냇가에서 주워온 둥글고 예쁜 강돌 하나를 머릿돌로 놓았다. 비석에는 아무런 글귀도 새기지 않았다. 이름이 없었기에 이름이 필요 없었고 말이 없었기에 글이 필요 없었다. 장례가 끝나자 숲속 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위에서는 다람쥐가 내려다보았고 멀리 바위 뒤에서는 고라니가 귀를 쫑긋거렸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산을 지키던 늙은 왕이 떠났음을. 그리고 그 왕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돌아갔음을. 그날 밤 진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비운사 마당은 황금빛 햇살로 가득했다. 고감 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 무릎 위에는 건강한 살기 누워 있었다. 고감 스님이 진산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걱정 마라. 잘 데리고 있다. 진산이 잠에서 깼을 때 그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살개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났다. 진산 스님은 여전히 새벽이면 도량석을 돌았다. 뒤따르는 발소리는 없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다. 진사는 창고를 정리하다가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고감 스님이 생전에 쓰시던 유품을 모아둔 상자였다. 그 안에는 염주, 돋보기, 그리고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넘기던 진산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페이지, 고감 스님이 입적하기 며칠 전에 쓴 떨리는 필체였다.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물려주었을 때 나는 그 아이를 살렸다 믿었다. 허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빈 젖을 빨며 나를 살게 한 것은 그 아이였다. 자비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껴안아주는 것이다. 다음 생에는 내가 너의 어미가 아니라 너의 벗으로 태어나고 싶구나. 진사는 일기장을 덮고 긴 탄식을 뱉었다. 그것은 단순한 양육 일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긴 경전이었다. 그때였다. 마당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산이 고개를 들었다. 부도탑 앞 살개 무덤 위에 작은 생명체가 앉아 있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살기였다. 녀석은 무덤가의 핀 꽃 냄새를 맡고 있었다. 어디서 온 녀석이냐? 진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다. 새끼 살근 도망가지 않고 진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호박색 눈동자. 세월을 뛰어넘어 4년 전 고감 스님을 바라보던 그 눈, 1년 전 진산을 용서하던 그 눈과 똑 닮아 있었다. 녀석은 야옹하고 울지 않았다. 대신 꼬리를 살랑이며 부도탑을 한 바퀴 돌더니 진산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 숲으로 향했다. 뒤뚱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힘차고 날렵한 네 발의 걸음이었다. 진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환생인지 후손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 꽃으로 짐승으로 피어난다는 사실이었다. 잘 가거라. 부디 이번 생은 다치지 말고 굶지 말고 마음껏 뛰어다니거라. 새끼 살기 사라진 숲길 위로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다. 비운사의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산이 부르는 노래 같았고 불길 속에서 살기 토해냈던 그 처절했던 울음이 승화되어 퍼지는 자비의 멜로디 같았다. 빈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쓸쓸한 고요가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었다. 산은 짐승을 기억하고 짐승은 산이 되어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본 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반려동물이나 고마운 존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또 다른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